인현왕후 우지원. 장다리는 한철이요 미나리는 사철일세.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철이라. 맷꽃 같은 우리 딸이 시집 3년 살더니 미나리꽃이 다 피었네. 표독한 장희빈, 천사 같은 인현왕후, 사랑에 눈멀어 부인을 내치는 숙종. 어느덧 역사를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선명한 선악의 구도는 어쩔 수 없는 흡인력이 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대립이 수많은 사극에서 무수히 변주되는 까닭이다. 인현왕후 폐비는 당대에도 참 충격적인 사건이기는 했다. 조선 개국 이래 왕후가 폐출되어 사가로 나가게 된 것은 처음이었으니 당시 지식인들과 관료들은 군주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으나 젊은 임금 숙종의 혈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임생이 쓴 이 책 인현왕후전은 개축일기나 한중록과 더불어 대표적인 궁중문학으로 꼽히는 소설이다. 작자는 인현왕후를 모시고 있던 궁인이라는 설도 있고 왕후 폐출에 반대하던 박태보의 후예나 왕후의 친정 가문에서 지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인현왕후전 조임생 글, 민경미 그림, 꿈소담이. 줄거리는 대체로 다 아는 바다. 인현왕후 민씨는 숙종 당시 병조판서이던 민유중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아름답고 덕이 있어 국모감으로 불렸다. 숙종의 첫 번째 왕후 인경왕후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왕후로 간택되었다. 궁에 들어온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후사를 보지 못해 근심하던 차에 숙종은 역관의 딸로 궁에 들어온 장씨의 미색에 반해 왕후를 멀리하였다. 장씨는 성품이 간악하여 인현왕후와 숙종 사이를 이간질했고 마침내 왕자를 낳자 더욱 기고만장하여 가진 모함을 일삼았다. 이에 숙종도 어진 아내를 미워하게 되어 폐출을 결심한다. 인현왕후를 지지하던 당파인 서인 측에서는 오두인, 박태보 등 80여 명이 연합상소를 올려 폐출을 반대한다. 분노한 숙종은 본보기로 박태보를 가혹하게 고문하고 진도로 귀양 보낸다. 너무나 참혹한 고문을 당한 박태보는 진도까지 가지 못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숨지고 만다. 청산의 자부송아, 너는 어이하여 누워있는가. 미친 듯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여 뿌리가 뽑히어 누워있노라. 가다가 훌륭한 목수를 만나거든 내가 여기 있다 전해 주구려. 박태보가 남긴 이 시에서 청산의 자부송은 자신이고 미친 듯한 바람은 인현왕후의 폐위를 주장하는 물이다. 박태보의 아버지 박세당은 고문으로 더는 살기 어렵게 된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소자의 불효를 용서하소서. 그러나 의를 위한 일이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박세당이 아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너는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구나. 여기서 조용히 죽어 내 충절을 나타내는 게 옳지 않겠느냐? 박태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얘야, 내 충절은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아버지가 울면서 강을 건너는 것을 하염없이 지켜보던 박태보는 얼마 후 숨이 끊어졌다. 충신은 그렇게 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다. 박태보의 죽음은 과연 용기 있는 것이었다. 임금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 목숨을 내놓고 직언하는 신하, 이런 의기를 보여주는 신하가 없다면 그 왕조는 별로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인현왕후는 궐 밖으로 쫓겨나고 희빈 장씨가 왕후가 되었으나 세월이 흘러 자기 행동을 뉘우친 숙종은 장씨를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키고 민씨를 복위시킨다. 민씨의 폐비를 반대하다 쫓겨난 신하들의 관작도 복구시키고 서인들을 등용하여 전국 전환을 꾀하는데 이를 갑술환국이라 한다. 중전에서 다시 희빈이 된 장씨는 궁 안에 신당을 차리고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들여 왕후를 저주한다. 그 저주가 효험이 있었던지 중전은 정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장씨는 궁 안에 차렸던 신당이 발각되면서 사약을 받고 죽는다. 이렇게 이 서사는 끝을 맺지만 숙종의 또 다른 후궁이자 폐비민 씨의 복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숙빈 최 씨가 낳은 영조는 인현왕후를 오래도록 기억했다. 자신을 아껴주었던 인현왕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인현왕후의 본가에 옛날을 느끼게 한다라는 뜻의 감고당 현판을 친필로 써서 내렸다. 우리 역사의 소중한 궁중문학인 인현왕후전은 비록 인현왕후의 시각에서 쓰였기는 하나 감고당이라는 당호처럼 옛날을 느끼게 하는 미덕이 있다. 인현왕후는 절대선이요 장희빈은 절대 악이었을 리도 없건만 권선징악의 구도에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지 숙종을 둘러싼 두 여인의 처절한 대립은 볼 때마다 흥미진진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숙종은 자인은 아니었겠지만 한국 역사에 이런 역대급 사랑과 전쟁을 보여준 공으로 사극과 소설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었다. 실로 피 튀기는 싸움이었다. 국모는 단순히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수많은 정치 세력과 연결된 국정의 동반자기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렇듯 지엄한 국모의 자리에 앉기에 장희빈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인재였던 것 같다. 사랑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막중한 자리였기에 더욱 지략과 지혜가 필요했던 것인데 장희빈과 그녀의 측근은 그런 역경을 헤쳐나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조용한 왕실에 불어온 엄청난 회오리를 기록한 인현왕후전. 과연 숙종이 이 책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혹시 무척 억울해하지는 않았을까? 책장을 덮는 순간 숙종이 말하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같은 변론이 문득 궁금해진다. 인현왕후 무명의 덕후. 인현왕후는 한성부 반송동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민유중의 넷째 딸로 태어났음. 정확한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래 인현왕후의 본명도 기록되어 있었으나 민유중의 사후 민진원이 망부가 생전에 남긴 글 조각들을 모아 문정공유고를 만들 때 국모에 휘라하여 먹칠로 지워버린 탓에 안타깝게도 알 수 없게 되었음. 단 쌍둥이 자매사녀, 오녀가 이름 앞자에 정을 돌림자로 쓰고 있고 삼녀 신삼갈신, 사녀 성성품자태 성, 오녀 제공손할 제가 모두 마음심을 붓으로 쓰고 있으며 유교사회에서 여성에게 권장한 행실 관련 한자였던 만큼 이때의 정서상 인현왕후의 이름 역시 민정로 뒷자는 마음심을 붓으로 쓰고 있으며 유교사회에서 여성에게 권장한 행실 관련 한자이고 관, 인, 신, 성, 제의 음과 다른 음을 가진 한자였을 것까지는 추적 가능하다함. 즉 인현왕후의 이름은 민정인, 민정신, 민정현 혹은 외자로 추측되고 있음. 마이너스 인현왕후는 형제자매가 많았는데 친형제인 오빠와 언니, 동생이 7명, 배다른 형제가 7명이었음. 무려 14명. 첫째이자 장녀 언니 민씨, 둘째이자 장남 큰오빠 민진우, 셋째이자 차남 작은오빠 민진원, 요절하여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여동생 신, 친어머니가 사망 전에 낳은 쌍둥이 자매인 정성과 정재 아버지, 민유중이 삼취로 맞이한 계모 소생의 이복 아우 민진영과 2명의 이복 여동생, 민유중의 측실 소생 2 이복 동생 민진창, 민진호 외 2명까지. 마이너스 인현왕후가 6세였던 현종 13년 여름 어머니 송씨가 여동생을 출산하다가 사망함. 마이너스 여담으로 어머니 송씨는 당시 임신 중에 외조부 송중길의 병수발을 들다가 출산을 위해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조부의 상태가 다시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게 됨. 부친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는 어머니 송씨와 출산을 앞둔 만삭의 몸으로 한겨울에 장거리 이동은 위험하다. 반대하는 아버지 민유중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남. 이로 인해 감정이 격해진 어머니 송씨가 돌연산기를 일으켜 준비 안 된 출산을 하게 됨. 출혈이 멎지않아 민유중이 직접 치료해보고자 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고열이 치솟아 사망하게 된 것임. 마이너스 인현왕후는 어릴 적부터 성격이 착하고 유순한 편은 아니었음. 친오빠 민진후, 작은오빠 민진원과 함께 양육자인 고모와 사촌들을 못살게 굴었을 뿐만 아니라 새어머니 자식인 이복 형제들에게 첩모, 첩자녀 취급을 하며 엄청나게 괴롭히고 무시했다는 기록이 존재함. 첩 주제에 어딜 마이너스 송씨가 사망했을 당시 인현왕후의 언니는 이미 혼인하여 친정 신접을 마치고 시가로 들어간 상태였고 큰오빠 민진후 아명 민관는 14세로 정혼은 한 상태였으나 아직 관례와 혼례를 모두 치르지 않은 상태였음. 마이너스 그러니까 당시 차녀인 인현왕후는 6세, 이외 차남인 작은오빠 민진호는 9세, 삼녀인 신이는 돌박이, 그리고 신생아인 정성과 정재가 있었음. 여기서 문제는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고 노비를 다스려 가족의 의식주와 가게를 운영해야 할 주부부녀자들의 수장이자 미성년 딸들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할 모친이 부재해진 것임. 더욱이 이때는 이미 민유중의 모친과 조모, 장모, 처형이 모두 사망한 상태였음. 송씨의 종용으로 분가를 한 것이었기에 본가로 돌아가 두 형수에게 주부와 모친을 역할을 맡아 달라 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렇다고 갓 시집으로 들어간 장녀를 다시 친정으로 불러들일 수는 없는 터였음. 이에 누이민 씨와 두 조카를 불러들여 이 역할을 대행시켰으나 중도에 틀어짐.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으나 최근 민유중의 서손의 후손이 작술한 민가통 보유지에 그때의 정황이 꽤 나와 있음.
사간원 정원 유중호는 둔촌의 누이는 정명공주의 적중자 홍만영의 처이다. 훗날 홍국 영원빈 홍씨의 고조 모이고 중략. 과부가 되어 오라비 유중의 거취로 들어가니 돌보아야 할 유아들이 좋기 5은 넘더라. 과부가 된 민씨는 본디 일대 종사였던 엄부 아래 자란 명가의 딸이었던 만큼 가래에 틀림없다고는 하나 중략 유중의 아이들은 본디 친 어미가 아님을 알고 어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짓궂은 짓을 많이 벌였으니 이에 민씨는 여러 번 오라비에게 이를 한스럽게 여겨 전했으나 결코 통하지 아니하였다. 마이너스 이후 간택 전까지 인현왕후는 유년 시절 아버지 민유중의 유배지를 함께 따라다니기도 하고 친척집에도 맡겨졌다가 하며 성장함. 마이너스 15세의 인현왕후는 조선 역사상 간택 최단 기록으로 왕비가 됨. 만백성의 모후가 되는 왕비이기에 절차가 길면 1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인현왕후는 모든 과정을 단 4개월 만에 통과. 당시 인현왕후 간택 절차를 보면 꽤 파격적인데 마이너스 한양 현거주자 제한, 마이너스 혼인법 개정 혼인 가능 대상을 법적으로 제한, 마이너스 후보자의 나이 역시 숙종이 당장 후사를 보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폭 축소. 게다가 생모가 사망하여 부친이 이미 세장가를 처녀전처 소생은 후보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마저 제거함. 이 모두가 내정자인 인현왕후가 해당됐던 것임. 이 모든 일사천리가 서인의 거두 송시열이 간택에 크게 개입함으로 가능했음. 서인의 기둥이 될 성녀를 잘 골라야 해. 3월 9일 초간택 길일. 당장 나흘 뒤 3월 12일 묘시 새벽 5시 7시 사이로 택일. 바로 다음 날인 10일에 한양 내 처녀단자 제출이 마감. 관상감이 처녀의 사주와 숙종과의 궁합을 감정할 시간도 없이 12일 묘시에 초간택이 바로 실시. 관상감에서 합격시켜 초간택에 올렸다는 것은 풍수가 미신이라며 굳이 효종을 흉지에 매장했던 송시열이 이번에도 관상감의 감정 결과에 미신이라 치부하며 강제로 인현왕후를 합격토록 했음과 동시에 송시열과는 반대로 무속에 심취한 명성왕후에게 거짓 보고를 올리도록 압박했음을 증명하고 있음. 즉 인현왕후와 숙종은 당시 국혼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던 궁합을 볼 시간도 없이 결혼하게 됨. 마이너스 인현왕후는 원래 성깔대로 왕비가 되어서도 현숙하고 유순하지 않았음. 우리가 아는 흔히 알려진 이런 이미지라기보다 이런 자겨운 조선의 왕비 이미지에 가깝다는 사실. 엄숙, 근엄, 그깟 후궁 따위에 꿀릴 것 없는 당당함. 즉 희빈의 오만방자함을 대할 때에 네가 감히 이런 표정이 디폴트였을 것으로 추정. 마이너스 왕비가 된 직후엔 장희빈을 먼저 들이자고 제안할 만큼 현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장옥정이 재입궁한 이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마이너스 드라마나 전해지는 야사와 달리 인현왕후가 희빈 장씨를 질투한 기록은 여럿 남아있음. 마이너스 숙종의 총애를 받는 희빈 장씨를 견제하기 위해 영빈 김씨를 들이도록 하기도 했고 마이너스 희빈 장씨의 버릇을 고친다며 아랫사람을 시켜 종아리를 친 적도 있었음. 아랫사람이 후궁에게 매질을 가하게 명한 것은 당시 후궁이었고 자기네들 서인 세력이 보기에는 숙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면서 오만방자하게 구는 것 같이 행동하는 희빈 장씨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해석이 있음. 다만 이 매질 사건이 벌어진 데에는 당시 종사품 수건이었던 희빈 장씨의 부적절한 처신에 있었음. 궁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던 때에 숙종이 희빈과 관계를 하려고 하니 희빈이 내전으로 뛰어감. 저를 살려주십시오. 실록에는 내전의 기색을 살피기 위함이었다. 고하는데 굳이 인현왕후의 상황을 살피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첩이 본부인 정부인에게 우리 남편이 자꾸 저랑 자겠다고 귀찮게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한 셈이니 본부인 입장에선 굳이 은밀한 부분을 얘기하고 다니는 게 대단히 불쾌한 행동이긴 함. 다만 숙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장씨가 인현왕후에게 꼬장 피웠을 당시에는 승은상궁이 아닌 대왕대비, 자의대비의 소속 궁녀로 환궁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씨가 다시 승은상궁이 되는 것에 당시에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진실된 도움으로 요청했다가 역으로 분노를 샀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기도 함. 그리고 마냥 질투의 화신이라는 대중인식이 강한 희빈 장씨가 나름 건방지게 굴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정사에서 이 한 가지뿐임.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686년 12월 10일 경신 4번째 기사. 결정적으로 인현왕후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꿀릴 것 없는 성질머리를
본인과 차원이 다른 저세상급 사이코패스 성질머리인 숙종에게 빌미를 꾸준히 제공함. 명성황후께서 꿈에서 계시를 내리길 장씨가 원한을 품고 환생한 짐승의 화신이며 불순한 무리남인의 사주를 받고 입궁했으니 쫓아내야 합니다. 라는 발언을 한 기록이 숙종실록에 실려 있음. 이것이 폐출될 때 시부모의 계시를 방자한 죄에 들어가게 됨. 그리고 폐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당시 탄일문안 사건이 일어남. 당시 대왕 대비이자 숙종의 법적 증조할머니인 장멸왕후의 국상기간이라 중전 2년 왕후의 탄일문안을 생략하라고 어명을 내렸는데도 2년 왕후가 문안을 받은 사건인데 2년 왕후는 당시 숙종에게 이렇게 왈. 진실로 나의 죄이다. 어찌할 것인가? 폐출시키려거든 폐출시키라. 숙종실록 스물권 숙종 15년 4월 24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숙종은 어느 날 관원들과 청대하는 자리에서 불쑥 중궁전에서 자신이 2년 왕후에게 들은 말들을 변괴라고 이야기함. 그 자리는 송시열의 죄상과 형류를 논하는 자리였는데 숙종은 청대를 시작할 때부터 단지 송시열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궁위 사이에도 변괴가 있으니 대간이 다 논진한 다음 말하겠다 고하며 그 변괴는 2년 왕후가 선왕과 선우의 말을 카탁하여 장옥정에게 아들이 없을 것이라는 간교한 말을 한 사실이었음. 사실 그동안 2년 왕후는 수건은 전생의 짐승의 몸이었는데 주상께서 쏘아 죽이셨으므로 묵은 원한을 갚고자 태어난 것 이라거나 팔자에 본디 아들이 없으니 주상이 노고성 관계 중에 노동과 피로함 하셔도 공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차게 외치며 직접적으로 장옥정을 쫓아낼 것을 권유해왔음. 이렇게 질투가 심하니까 쫓아내는 거야. 아녀자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안 그러냐? 앙? 방금 뭘 들은 거야? 한 나라의 왕과 왕비를 떠나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 사이에 나온 적나라한 말에 관원들이 모두 당혹스러워했음. 이들은 숙종이 너그럽게 용서하고 참아서 수신제가 하기를 권하였지만 숙종은 2년 왕후가 선왕과 선우의 말까지 끌어다가 속인 만큼 그 사이에 장희빈이 보란듯이 경종을 출산했기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2년 왕후가 원자를 자기 자식처럼 아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함. 또 숙종은 계속 신하들한테 답장너 꼰지름을 실천함. 원자가 탄생한 뒤에 더욱 불평하고 좋아하지 않는 기색이 있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또 뭔데? 처음에는 여자가 쓰는 모자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남자의 모자를 쓴다니 실로 뜻밖이다. 개 밖에서 애 주워온 거 아냐? 다시 말해 경종이 숙종의 씨가 아니며 장옥정이 어디서 씨가 다른 자식을 데려와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헉! 그치? 니들이 들어도 심하잖아. 명색이 중전 위치에서 그딴 말을 내뱉어도 되겠어? 기사유문 연려실 기술 제35권 숙종조. 고사본말 임금이 말하기를 원자가 탄생하자 더욱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실로 이는 뜻밖이다 하였다. 일찍 국본을 정한 데에는 뜻이 있는 것이다. 숙종실록 스물권 숙종 15년 4월 21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진짜 그랬냐고? 응 알려고 하지마 내가 그랬다잖아. 마이너스 2년 왕후는 원자 경종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기는커녕 불만을 터뜨리며 매우 불온한 언동을 일삼았다. 이러한 2년 왕후의 태도는 장옥정 모자에게 매우 위협적이었다. 천에서 의심이 드는 걸 어쩌라고. 숙종이 2년 왕후를 폐출하면서 후사에게 화를 끼치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과궁의 실덕을 감수하겠다 라는 발언이 괜히 나온 발언이 아닌 셈임. 물론 이러한 2년 왕후의 언행은 갑술왕국을 기점으로 일부분이 삭제되었지만 기사유문의 존재는 남아있었던 탓에 연려실 기술을 통해 전해지게 됨. 2년 왕후는 그렇게 마일리지가 쌓여서 폐위됨. 그리고 마이너스 알려진 것과 달리 2년 왕후는 조용히 살지 않음. 2년 왕후 전 수문록 등에선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무명옷을 입고 살았다는데 두 책 모두 노론에 의해 주관적으로 집필되었기에 마이너스 실제로 2년 왕후는 큰오빠 민진우가 여주에서 부친상 묘막살이 중이라 주인이 없는 집에서 살았음. 마이너스 폐비가 되어서도 스스로 자신을 국모라 호칭하며 계모 서모 강보에 쌓인 이복 동생들까지 내치고 마이너스 큰 저택에서 잘 먹고 나쁘지 않게 지내다가 3년상 마치고 돌아온 큰오빠 민진우와 다퉜는지 독단적으로 한성을 이탈해 경북 김천에 있는 절에 3년간 머물며 보기를 기원함. 반드시 돌아간다.
마이너스절에서도 방 하나 빌려 얌전히 지냈던 게 아니라 국모가 어찌 허름한 곳에서 지내며 천한 비구니들과 불당을 공유하냐며 지역 유지에게 조공을 받아 개인 전용 전각과 불당을 신축해 지내며 노론과 보기 도모를 위함. 애들한테 미나리와 장다리 열심히 부르라고 해.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때문에 남인이 인현왕후의 사형을 논의했고 소론이 강제 유폐를 논의했던 것임. 그러자 인현왕후는 다시 한성으로 올라옴. 난 포기야. 마이너스 소론이 인현왕후의 복위에 과격하게 반대 시위를 벌였고 복위 결정 후 인현왕후에게 등을 돌려 희빈 지지파로 돌아섰던 게 이 때문임. 마이너스 시모인 명성왕후보다 더하나 무인의 이기적이고 사납고 악랄하다고 돌려까기. 노론을 제외한 신하들 사이에선 여태우란 비유가 허언이 아니라는 말까지 도름. 이 모두 조선왕조실록에는 토막난 정보들에 불과해 장희재와 남인의 무고로 정의되어 왔으나 최근 경상북도 김천시와 청암사에서 인현왕후가 폐비 시절에 청암사에서 3년간 머물렀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복위운동의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음. 소론이 인현왕후에 대한 국모의리론을 완전히 청산하고 복위 반대 시위를 벌이며 희빈장 씨의 지지 세력으로 돌아선 진짜 배경. 이 중엔 박태보의 생부인 박세당마저 있었음.